결혼식 날 신랑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이중 생활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 악몽으로 바뀌는 데는 단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혼자 서 있던 신부, 그리고 사라진 신랑. 모두가 당황했고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친구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식 해프닝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밝혀진 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신랑. 하지만 그의 일상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또 하나의 삶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배신과 충격을 넘어선 한 여자의 용기 있는 고백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이 된 김서연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며 3년간 교제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 그날이 바로 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모든 면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신랑과 저는 오랜 시간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연애했고, 양가 부모님은 서로를 존중하며 기꺼이 축복을 보내주셨습니다. 친구들 또한 두 사람은 정말 잘 어울린다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전날까지도 이상한 조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신랑은 내일 정말 멋지게 웃을게라며 장난기 섞인 미소를 보였고, 마지막 리허설까지 함께 마친 우리는 평소처럼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아침, 신랑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프닝이라 생각했습니다. 늦잠을 잤을 수도 있고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식장에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조차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는 불안한 기색으로 주변을 오가며 눈물을 글썽였고 그의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사회자는 식을 잠시 연기하겠다고 공지했고 저는 대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신랑의 동생이었습니다. 누나, 지금 당장은 설명드릴 수 없지만 형이 결혼식에 올 수 없게 되었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이 신랑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그의 비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대기실에 홀로 앉아있던 저는 끝내 입장하지 못한 채 시간이 멈춘 듯한 공허함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예식장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신랑의 부모님과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 있는 건가요? 하지만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고 아버지는 우리가 알아보겠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신랑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그의 휴대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싶어 우리가 함께 쓴 메신저 대화창을 열어보았지만 마지막 메시지 이후로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SNS도 이메일도 마치 사라지듯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랑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현우 씨는 일주일 전에 사직서를 내고 이미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사직서? 일주일 전. 그때도 그는 아무렇지 않게 저와 함께 있었는데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느꼈습니다. 그가 결혼을 준비하던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스스로 그 비밀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남긴 흔적은 거의 없었지만 단 하나. 우리 집에 남겨진 여행 가방 안에서 이상한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이름으로 발급된 여권 사본이었습니다. 여권 사본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권 속 인물은 분명히 신랑 김현우였습니다. 생년월일도 같았고 사진 속 얼굴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달랐습니다. 엘이 JONATHAN이라는 영문 이름, 국적은 미국이었고 발급지는 샌프란시스코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적의 이주나 혹은 이조나단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SNS 계정, 뉴스 기사, 기업 정보까지 닥치는 대로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한 사람의 삶을 두 개의 껍데기로 나눠 살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그의 대학 동기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 씨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얼마 전 미국 쪽에서 어떤 기사로 그 이름을 봤거든요. 기사? 저는 깜짝 놀라며 상세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보내온 링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직 사이버 보안 요원, 신원 세탁 후 잠적 수사망 좁혀져. 기사에는 흐릿한 얼굴 사진과 함께 전직 미 정보기관 계약직 요원 이조나단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활동하던 중 특정 자료 유출 사건 이후 신원을 감춘 채 사라졌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은 그저 조용하고 따뜻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함께 걷던 길, 주고받은 대화, 나눈 미래의 꿈 모두가 거짓이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 보여준 그의 진심이 전부 가면은 아니었기를 바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진짜 얼굴을 알기 위해서. 여권과 기사를 확인한 후 저는 몇 날 며칠을 거의 잠도 자지 못한 채 그의 흔적을 뒤쫓았습니다. 도망간 사람의 자취는 생각보다 더 복잡했고 동시에 더 치밀했습니다. 김현우라는 이름으로 살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이조나단이라는 이름으로의 연결고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그가 대학 시절 자주 언급하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다들 몇 년째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최근에는 소식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현우가 미국에서 무슨 보안 쪽 계약직을 했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얘기를 아예 꺼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한 직장인이 아닌 국가보안 관련 업무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그 과거를 철저히 감췄다는 것. 점점 더 그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의 동생에게도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그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말을 아끼다가 결국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뭘 했는지는 저도 다 몰라요. 근데 누나한테 말 못한 건 그게 형이 누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한마디가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낳았습니다.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니.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저는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떠올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가 자주 앉았던 우리 집 책상 서랍을 뒤졌고 그 안에 낡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한 문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USB를 꽂는 순간 컴퓨터 화면에 익숙하지 않은 암호 해제 창이 떴습니다. 단순한 폴더 보호 수준이 아닌 보안 프로그램으로 암호화된 파일이었습니다. 수차례의 추측 끝에 저는 그의 강아지 이름과 생일을 조합해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잠긴 파일이 열렸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문서와 영상, 그리고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암호화된 텍스트였지만 몇 개의 메모장 파일은 평문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남기는 글. 손끝이 떨렸습니다.
클릭을 하자 익숙한 그의 문체가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연아, 이걸 내가 본다는 건 내가 더 이상 그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단 뜻이겠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랑 함께했던 시간은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평범하고 따뜻했던 순간이었다. 그는 과거 미국 정보기관과 계약직으로 일하며 특정 해킹 사건의 내부 조사에 투입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는 내부 고발자로서 치명적인 정보 유출 사건을 파헤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두 개의 삶을 살게 되었어. 이조나단과 김현우. 나는 그저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지만 너를 만나면서 평범한 삶을 꿈꾸게 됐어. 그게 나의 실수였을지도 모르지.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특히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를 속였던 것보다 너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더 두려웠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진심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도무지 닿을 수 없는 세계에 그가 서 있었다는 허망함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가 남긴 또 다른 파일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남긴 파일들 사이에서 하나의 GPS 좌표를 발견했습니다. 평범한 텍스트 파일의 마지막 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적혀 있는 숫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어디론가 나를 유도하는 것일 수 있다. 좌표를 복사해 인터넷 지도에 입력한 순간 화면에 낯선 지점 하나가 표시되었습니다. 강원도 양양. 해안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산 중턱의 폐가 근처였습니다. 아무런 관광지도 아니고 민가도 없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방을 챙겨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 현우의 또 다른 흔적을 마주할 수 있을까? 차를 멈추고 산길을 따라 30분가량 걸었을 무렵 녹슨 철문과 허물어진 담장이 보였습니다. 좌표가 가리키던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폐허가 된 작은 창고 하나가 눈앞에 있었고 그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창고 한쪽 벽면엔 의외의 장치가 있었습니다. 작은 금속 상자와 그 위에 놓인 휴대용 하드디스크 하나, 그리고 손글씨로 남긴 쪽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겠지. 이제 진짜 이야기를 열어보자.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분명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집으로 가져온 저는 컴퓨터에 조심스럽게 연결했습니다. 연결 직후 폴더 하나가 자동으로 열렸고 그 안에는 영상 파일 몇 개와 텍스트 파일이 함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이 간 것은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낯선 방에서 찍힌 셀프 카메라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 현우는, 아니 이조나단은 창백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내가 사라진 후 서연이가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남긴 기록이야. 그는 마치 마지막 고해성사를 하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미국 정보기관과 계약한 민간 보안 컨설턴트였다는 것. 그리고 내부 고발자로 나섰던 그가 어떤 거대한 조직과 충돌했는지. 그 조직은 단순한 해커 집단이 아닌 국제금융망과 군사기술까지 손을 뻗고 있는 비공식적 연합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중요한 데이터를 빼냈어. 그 데이터 안에는 수많은 불법 거래 내역과 권력자들의 연결고리가 담겨 있었지. 그들이 나를 그냥 둘 리가 없었어. 그의 눈빛은 분명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의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서 도망치는 대신 진실을 기록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파일은 핵심이라는 제목의 텍스트 문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리스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이름, 다국적 기업의 계좌번호, 그리고 모두가 숨기고 싶어 할 만한 뒷거래 내역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신랑이 사라진 것이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 속에는 분명 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신랑이 남긴 기록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문서, 암호화된 자료들까지. 처음에는 단순한 사생활의 비밀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점점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그가 감당해온 삶의 무게가 상상 이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도 방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야말로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보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었고, 혹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선택에도 저는 그의 의도를 배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미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하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던 담당자는 점점 표정이 굳어졌고 마침내 따로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 정보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도망친 게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남기기 위해 사라진 겁니다. 그날 대사관을 나설 때 저는 무언가 큰 결심을 한 사람처럼 무거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가벼워진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이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게 남긴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저는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대사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조용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결혼식 해프닝을 잊어갔고 저 역시도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사람, 김현우 혹은 이조나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국의 국제번호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망설임 끝에 전화를 받자 반가운 듯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나야.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 그리워만 했던 목소리, 밤마다 꿈에서 들리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너 지금 괜찮아? 아무 일 없었어? 저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왜? 왜 전화했어? 그는 짧은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너에게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꼭 말하고 싶었어. 그 파일 봤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다 봤어. 그리고 이해했어.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곧 끝날 거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땐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서연아,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그래.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통화 시간은 고작 3분.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은 제 인생 전체를 통째로 흔드는 감정의 파도와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바로 김현우, 아니 이조나단이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전직 정보기관 요원, 국제 수배 중이었고 그 아래에는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낯선 도시의 거리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는 과거 미국 정보기관과 계약직으로 일하며 특정 해킹 사건의 내부 조사에 투입되었고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국제 수배 대상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사를 본 후 저는 그의 안전을 걱정하며 그가 남긴 USB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나 그 안에 그의 현재 위치나 상황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USB를 다시 열어보니 암호화된 파일들 중 일부는 여전히 열 수 없었지만 몇 개의 메모장 파일은 평문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의 제목은 서연에게 남기는 글이었습니다. 그는 그 글에서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저와 함께했던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평범하고 따뜻한 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글을 읽으며 저는 그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며 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그의 진심을 기억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뉴스 속 화면과 USB의 파일을 번갈아 들여다보며 그의 흔적을 쫓았습니다. 사진 속 도시가 어딘지를 알아내기 위해 거리의 간판, 건물 형태, 심지어 지나가는 차량의 번호판까지 분석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의 간판에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라틴 문자 BARRIO VIJO라는 글자였습니다. 저는 곧장 그 단어를 검색했고 남미에 위치한 한 도시의 지명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도시 콜롬비아의 작은 항구 도시 산타마르타. 그곳은 한때 범죄자들의 피신처로 악명이 높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여행자들에게도 인기를 끌며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곳일까? 그는 왜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걸까? 저는 더 알아보기 위해 해당 지역 커뮤니티와 현지 뉴스까지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지역의 자선병원 관련 기사 하나에서 그의 얼굴을 또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익명의 기부자 산타마르타 병원에 장비 3억 원어치 기증. 기사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병원 관계자의 말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전직 보안 전문가라고만 소개했어요. 말수가 적었지만 병원 시스템을 스스로 점검하고 해킹 방지책까지 마련해주고 갔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닌 그의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숨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산타마르타 병원 관련 기사를 수십 번 반복해서 읽은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오래된 이메일 계정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연애 초기에 주고받았던 추억의 메일들이 남아있던 계정이었습니다. 한동안 접속하지 않았던 그곳에 수신함 상단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하나의 메일이 있었습니다. 제목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수신일 결혼식 이틀 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이틀 전이라면 그는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메일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내가 보게 될지 아니면 영영 묻힐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에게 진심으로 고마웠어. 너와 함께한 시간이 아니었다면 난 이미 오래전에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잊었을지도 몰라. 메일 속에는 변명도 핑계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난 감정과 자신이 지켜야 했던 이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도
너를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도망쳤고 그 선택이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 내가 너를 떠난 게 아니라 너를 지키기 위해 나를 버린 거야. 그는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언젠가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아무 비밀 없는 사람으로 너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순간 저는 모든 원망과 혼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보다 끝까지 저를 생각했다는 그 마음이 더 깊이 남았습니다. 이조나단 혹은 김현우. 그는 이제 제게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메일을 읽고 난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를 찾는 대신 그가 지키고 싶어 했던 제 일상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고 그대로 출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지만 저는 그들과 평소처럼 웃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혼자 그가 즐겨 찾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그곳에서 서연아 여긴 조용해서 생각이 잘 정리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자 어느새 마음속에 조용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와 나눈 시간은 결코 부끄럽거나 지워야 할 과거가 아니라고. 그는 제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었고 저는 이제 그 사랑을 제 방식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이 꼭 비극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는 저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남아있는 기억, 그리고 그가 남긴 말들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지요. 거짓된 사랑이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저를 위험에서 지키려 했고 자신이 만든 세계의 책임을 홀로 감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처였고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아직도 진행 중인 감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한 사람은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끼던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저는 그 사람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그에게 이 메시지가 닿는다면 잘 지내고 계시냐고, 아직도 밤마다 코코아를 마시고 있는지, 별을 보면 여전히 웃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맙다고. 당신을 사랑했기에 나는 지금 더 단단해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떠난 뒤 제 삶은 한동안 멈춰 있는 듯 했습니다. 회사를 쉬었고 사람들을 피했으며 집안에서 그가 남긴 흔적을 지우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와 함께 보낸 나날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뉴스에서 들리는 사이버 범죄나 국제 보안 관련 기사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앞으로 걸어가야 해. 그 문장이 마치 나지막한 속삭임처럼 매일 밤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일어나 보기로 했습니다. 그와 함께 걸었던 길이 아닌 저만의 길을. 대학교 때 전공했던 심리학을 살려 트라우마 치료와 위기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 감정을 이해하고 싶어서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의 상처를 함께 들여다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긴 비밀스러운 진실이 아닌 제가 선택한 진심의 이야기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자 일상이 조금씩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하루하루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고요했지만 예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조용히 글을 쓰는 시간 속에서 저는 조금씩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우연히 스마트폰 뉴스 속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보 유출 사건 3년 전 실종된 요원과 관련성 여부 조사 중. 그리고 그 기사 속 흐릿한 이미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의 대부분이 가려진 채 공항 CCTV에 찍힌 한 남자의 실루엣. 그 모습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오른손에 든 검은색 서류 가방, 걸을 때 살짝 기울어지는 어깨, 똑같은 운동화 끈 묶는 습관까지. 그건 분명 김현우였습니다. 아니, 이조나단이었습니다. 기사는 그가 여전히 생존해 있으며 최근 특정 국가와의 정보 거래, 의혹 속에서 그 이름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정보원이 증언했다는 말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조심스럽고 누구보다 고독한 사람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단서. 그것은 동시에 수많은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도, 혼란, 분노,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혹시나 그 안에 제가 미처보지 못한 메시지가 있진 않았을까.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언제든 저를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가 남긴 흔적이 이별이 아닌 예고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마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억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닫히는 문이 아닙니다. 조용히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어느 틈에서 계속 삐걱이며 흔들리는 문. 김현우, 아니 조너선과의 기억이 제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를 원망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때론 그가 왜 나를 만났는지,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는지, 그리고 그 모든 걸 진심이라 말할 수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원망보다 더 무서운 건 그를 그리워하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가 남긴 USB 속 파일 하나를 다시 열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던 메모였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한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나는 언젠가 내가 이해해줄 날을 기다릴 거야. 하지만 그게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무언가 마음 깊은 곳이 울컥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시간들, 받아들이기 싫었던 이별의 방식, 그리고 남겨진 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방을 좇기 위해 기사나 사진을 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쳐 저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와의 시간, 그가 남긴 말, 그리고 제가 다시 살아가기 시작한 오늘까지. 이야기를 기록하는 동안 저는 느꼈습니다. 이 문은 닫히지 않는 문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열릴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 그 문 너머에서 다시 그를 마주하게 되더라도 그때의 저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닫히지 않은 채 남아있는 이 문 앞에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완전히 잊지는 않더라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김현우, 아니 조너선의 흔적은 언제나 조용하고 미세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늘 그림자처럼 주변을 맴돌았고 결정적인 실마리는 되지 못한 채 제 마음만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 열린 사이버 보안 국제 세미나 포스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최는 UN 산하기술기구였고 주제는 글로벌 해킹 범죄의 추적과 대응. 강연자 명단에는 낯선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 옆에 기묘하게 익숙한 이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 사설 보안 컨설팅 그룹 J.L. 네서크스 수석 분석관 L. J. 윤. L. J. 윤. 이니셜과 성. 그리고 그 직함.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직감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안에 있다고.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곧바로 세미나 등록을 했고 행사 당일엔 일부러 뒷자리에 앉아 강연을 지켜봤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온 사람은 예상보다 더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였고 얼굴 절반은 검은 테 안경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 프리젠테이션을 넘기는 손의 습관, 문장 끝을 낮추는 말버릇 모두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저는 그를 따라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경호원도 없이 혼자였고 조용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멈춰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이미 수없이 내린 결론이지만 그날만큼은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김연우.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을 때 그는 천천히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뒤를 돌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돌아보는 순간 저는 모든 시간과 소리가 멈춘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주차장의 희미한 조명 아래 검은 프레임 안경 너머로 마주한 눈동자 그 안에는 놀라움도 두려움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서연.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주 낮고 조심스럽게. 마치 그 단어 하나에도 수천 번의 망설임과 수많은 후회가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분노, 안도, 슬픔, 그리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쉰 뒤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널 지키고 싶었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는 위험했으니까. 그 말은 핑계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 위험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감당하기 싫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어. 매일 널 떠올렸고 매일 널 지켜봤어.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순간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시간들이 말없이 교차하고 미처 꺼내지 못한 감정들이 눈빛 속에서 흘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한 걸음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아, 나에겐 아직도 내가 전부야. 하지만 지금도 위험할 수 있어. 내 세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내가 선택할게요. 도망치지 않을게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내가 함께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요한 공간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했고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결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이별과 오해와 침묵을 지나 우리는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서연의 선택에 공감하시나요? 그의 이중적인 삶 그리고 마지막 재회. 어떤 감정이 가장 크게 다가왔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